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에 사람과 비슷한 관절을 갖춰 악수와 같은 교감까지 가능한데요.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호남 등 내륙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많게는 8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침수나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고 가을의 시작인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9월 역시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란 전망 속에 진짜 가을 날씨는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로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로 보지만 최근 정의되는 진짜 가을 날씨는 더 늦게 찾아옵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전국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 17일로 9월 들어서도 2주 이상 늦어졌습니다. 특히 심해지는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가을 시작일은 앞으로 점점 늦어져 2040년대에는 10월 1일, 2080년대에는 10월 17일로 지금보다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불어 가을의 길이도 점차 짧아질 뿐 아니라 지난해처럼 폭염이 심해 가을이 아예 실종되는 경우도 잦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은 점점 늦게 시작되고 지속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 길이가 약 71일 정도인데 온난화가 지금처럼 심해진다면 2041년 이후에는 66일까지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급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에는 가을이 거의 사라진 해로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늦더위 기세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날씨 전망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이달 말은 최고 70%, 9월에도 최고 60%로 높게 분석했습니다. 또 8월 말에는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9월에는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 8월 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9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심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9월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철저한 가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5, 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감염 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큰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오는 9월 22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국민부터 접종이 시행됩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능합니다.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 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을 조사할 때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안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로 지금까지는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 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좁은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바디캠과 가스농도 측정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맨홀 안 작업자 2명이 숨진 데 이어 불과 3주 만에 서울에서도 70대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폭염 속 밀폐 공간인 맨홀에서 일하다 질식한 겁니다. 이제 여름이 덥다 보면 이런 부패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훨씬 다량의 가스들이 방출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산소 농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맨홀 안 산소 부족과 유해 가스로 질식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스 농도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농도가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려 재빨리 맨홀 밖으로 대피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측정기 착용을 포함해 환기장치 가동 등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할 바디캠도 작업자가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공기호흡기 등 긴급 구조 장비는 항상 맨홀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근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작업 현장에서 사전에 그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산하 사업장 38곳에 의무화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전체 자치구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 사고 가운데 공공발주와 민간발주의 사고 건수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출한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발주공사의 사고는 49.9%, 민간발주는 50.1%를 차지했습니다. 인명피해 총계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사망자는 공공발주가 74명, 민간발주는 121명으로 민간이 많았습니다. 부상자는 공공이 3,047명으로 민간 3,003명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소방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부산에서 어린 자매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악구 화염방사기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당시 법은 16층 이상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턴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2018년부턴 6층 이상 건물 전체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부 층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에 달합니다. 노후주택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선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펌프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가구당 상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실한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화재 경보기, 소화전을 늘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보 설비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지 관리해서 재산 피해는 막기 어렵더라도 인명 피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시설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내 기업이 사람 같은 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로봇들보다도 더 발전된 손가락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인간형 로봇, 알렉스입니다. 열 손가락을 빠르게 놀리는 모습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 같습니다. 포근히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를 받아주는가 하면 조그마한 나사를 돌리고 뽑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사람 손의 자유도는 23. 알렉스는 5손가락 모두를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오픈 AI의 피규어 2세대와 달리 손끝이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충격을 줬을 때 물러서서 힘을 받아주는 역구동도 가능한데 기존엔 없던 기술입니다. 손 대신 집게 2개를 잡고서 하루를 살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환경에서 사람을 위한 도구를 쓸 때는 정말 이런 인간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국내 로봇 기업 A로봇의 앨리스는 몸을 제어할 머리로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올 초 젠슨 황이 로봇 시대를 선언하며 공개한 개발 플랫폼도 적극 이용 중입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중국과 미국의 인간형 로봇들이 대량 생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미래 로봇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소제조기업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바로 품질 관리인데요. AI와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운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모터 외장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로봇팔이 완성된 제품을 하나씩 들어 길이와 지름을 확인합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고화질 렌즈를 통해 제품을 살펴보고 찍힘이나 긁힌 자국이 있으면 불량으로 처리합니다. 모터 외장재는 약간의 불량에도 수명이 크게 줍니다. 허용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75mm에 불과합니다. 2년 전까진 사람의 감각에 의존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야 해서 직원들의 피로가 심했고 불량률도 높았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봐서 불량이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컨디션이나 감성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순 공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요하지만 까다로웠던 검수 작업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시간 작업할 수 있어 하루 평균 검수량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면서 매출도 뛰었고 인력 채용도 늘었습니다. 자그마한 흠집 때문에 모터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협동 로봇을 좀 활용해서 불량을 잡아내고 품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느새 대중화되면서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를 국내 최초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11인승 소형 버스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아예 없고 안전요원이 타지만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버스 2대가 청계광장에서 광장시장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4.8km 구간을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유료화 뒤에는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용 국산잔디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장 적용 결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지형 잔디보다 조성 비용을 약 3.8배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비용으로 국산 잔디 학교 운동장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관리가 쉬운 국산 잔디 새 필드와 새 라운드를 품종보호 출원해 재배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조기 복원을 알리며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미 유력 싱크탱크에서 연설하는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미국 측의 영접을 받습니다. 최적의 협력 파트너, 한일 셔틀 외교 조기 복원으로 요약되는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에 정착한 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한미 간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 방미의 최대 관심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취임 이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는 건데 트럼프 정부 관행상 회담 전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뒤엔 업무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과 함께 양국 경제협력을 모색할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초청으로 외교 구상을 담은 연설에도 나섭니다. 이어 미 정치권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통해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청취하는 등 온종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던 이 대통령이 미국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우리 기업에 타격이 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대미 투자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철강은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조치가 절실한 산업은 올해 3월에 25%, 6월엔 50%까지 관세가 올라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철강입니다. 경쟁사인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고로와 전기로를 보유한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은 트럼프 일기 때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확보해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EU와 일본 등 경쟁국과 유사한 15%의 관세가 확정돼 그동안 한미 FTA로 누렸던 2.5%의 관세 우위 효과가 사라져 수출이 20% 정도 줄어들 전망.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4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고급 차종의 미국 생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직접 투자 기간 중 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 대응이 절실합니다. As we move into the fall months, we'll start to get the numbers on how that's really having, what kind of a real impact it's having. So, we're heading into that time frame in the marketplace that tends to be a little bit volatile.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비메모리에서 메모리까지 스마트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의 주역이었던 조선업도 살얼음을 걷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일본에도 똑같은 조선업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간에 일본을 제치고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 위탁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봉합 수준으로 넘어간 일부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양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IT 단체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IT 업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를 협상 의제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문제입니다. 구글은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반출 여부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며 시간을 벌어놨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이 원하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USTR 같은 쪽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구글 지도 요구 반출이 관철될 수도 하겠다는 그는 저희가 깔린 걸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미국의 문제 제기 대상입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입법 논의 중인데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 재계의 거센 반대로 현재 표류 중입니다. 네, 원불법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과체류 검역 절차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미국산 사과 등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에서 돌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